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DB 이제 설계 쪽 지금 내용으로 넘어왔어요. 일단 뭐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키가 뭐냐. 이제 이렇게 키로 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쨌든 저희는 관계형 DB 중심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릴레이션의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 이렇게 되는 릴레이션 튜플 나오니까 갑자기 뒤에 그림이 어디가 있을 텐데 그 그림이 없네. 실제로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테이블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이블에서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들어가 있는 값들이 있잖아요. 이 자체를 지금 이제 튜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자체를 실제로 식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면 릴레이션 내에서 유일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소성 키가 둘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하나의 속성을 제거하면 유일성이 파괴돼 버리겠죠. 그래서 키는 모든 투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소의 속성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키의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후보 키 그러면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대상은 다 이제 후보키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번 또는 이름 학과 뭐 이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키 여러 후보키 중에 하나 선정 그러면 어떤 거를 기본키로 쓸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체키 그럼 후보키 중에 기본키를 써버리고 나면 남은 키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그게 이제 대체키. 슈퍼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유일성은 있지만 최소성이 없다. 이 이야기는 학번, 이름, 학과 이렇게만 보면 각각이 이제 최소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학번, 이름, 학과 이렇게 해도 유일성은 보장이 되잖아요. 유일성은 보장이 되는데 이걸 더 작게 만들 수는 없는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를 빼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 유일성이. 그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유일성만 있고 최소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슈퍼키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외래키 어느 한 릴레이션 속성의 집합이 다른 릴레이션에서는 기본키로 쓰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릴레이션하고 릴레이션의 관계에 있어서 벌써 두 개 복수계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쪽에서 지금 이 속성이 다른 쪽에서는 실제로는 키로 쓰이고 있더라. 그래서 기본키 또는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쓰고 있더라. 그 외래키 그거는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경우에는 참조해 왔기 때문에 그걸 일단 포린키라고 부른다. 외래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키 자체를 우리말로 이제 식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키를 결정하고 도출하는 과정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결정자 슈퍼키 선정, 그다음에 후보키 선정, 그다음에 기본키 결정 뭐 이렇게. 그래서 요 과정으로 가면서 유일성 검증, 그다음에 최소성 확인, 그다음에 뭐 대표성 확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종 기본키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다음으로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데이터의 무효 갱신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해서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결국에는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안전성 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데이터가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데이터를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걸 정의해서 쓰고 있는데 종류가 뭐 4가지가 있어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그다음에 속성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 그래서 이제 개체 무결성 이게 이제 기본 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모든 개체는 식별자를 정의하고 그 식별자의 값은 널값이 없이 개체 내에서 유일한 값이어야 한다. 기본 키 자체에 널값을 기본 키로 쓰면 되는데요.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참조 무결성 이거는 이제 외래키, 포인 키에 대한 이야기고 외래키 값은 기본 키로 사용된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이거나 아니면 널값이거나.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키에 대한 속성들이 다른 쪽에서 반드시 기본 키로 쓰인 예를 가져오거나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널값이거나 그 위에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속성 무결성 이거는 뭐 보통 칼럼이라고 이제 부르는 지정된 데이터의 형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라든지 또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속성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위배하는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해서 이제 이 부분의 데이터 자체를 사용자가 업무 규칙, 비즈니스 룰을 정의를 해서 그 자체를 검증하도록 뭔가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체크라든지 또는 디폴트 또는 뭐 트리거 같은 거 이런 거를 정의를 데이터베이스에 해주면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한 무결성 종류가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무결성 보장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제 검증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 놓을 수 있다. 또는 이건 트리거 일으키는 경우에 거기에 이 트리거 자체가 프로시저를 실행을 해서 그 프로시저를 가지고서 무결성 위배 사항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만들겠다. 제약 조건,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제약 조건 기능을 선언을 해서 무결성을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장단점 비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 코드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좀 복잡한 경우에는 DB 자체 기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응용 프로그램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구현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DB에 접근하는 거. 그러면 도대체 저거 정의된 녀석이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얼만큼 있는지를 관리를 따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에 분산되어서 관리가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짰는지 안 짰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검토할 거냐. 그 자체가 나중에 거꾸로 데이터베이스에 무결성을 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누가 검증을 해줄 거냐? 지금 이 경우에는 뭐 개발자가 알아서 짜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짜서 그 소스 코드에 넣은지 안 넣은지를 누가 검증할 거냐? DBA가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말하는데 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단점 사항이 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트리거 이거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 이런 분산돼서 뭐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트리거를 이용하게 되면 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 프로그램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복잡한 것도 얘는 구현이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번 데이터베이스 올려서 그거에 정의해놓고 나면 그럼 응용 중에 이거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제약 조건에서 이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 기능을 선언하는 거니까 변경도 뭐 용이하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복잡한 조건 구현하기에는 뭐 얘들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예처리의 제약이 많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그다음 이제 데이터 모델링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실 세계의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추상화한다. 그리고 이거를 추상화한 거를 다시 어떻게? 현실 세계를 반영한 또 다른 세계가 이제 DB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DB 안에다가 다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실체와 관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다 이쪽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올리는데 그런 실체하고 그런 실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문서하는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이터 중심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 모델링의 어떤 특징, 뭐 가시화한다, 명세화한다, 그 다음에 문서화한다, 추상화한다, 통합성, 이해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DB도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가시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 명세들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문서화해서 관리할 수 있고 문서가 되어야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버리면 자기만 알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복잡한 현실 세계에도 이 모델링을 통해서 추상화해가지고 단순화시키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필요한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통합성,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통합이 가능해지고 이해성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계속 높아지고 의사소통이 계속 원활하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보 시스템 품질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이제 가져온다. 그러면 그렇게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모델링의 과정들이 어떤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데이터의 요구사항, 소프트웨어에서의 기능 요구사항과 사실 똑같이 데이터도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요구사항 정의서, 이걸 통해서 요구사항 정의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개념 설계, 그 다음에 논리 설계, 이렇게 하면 개념 스키마 나오고, 논리 설계, 그러면 이제 논리 스키마 나오고, 그 다음에 스키마를 정제해서 물리 설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응용 및 보안 설계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들. 그래서 일단 뭐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특정 DBMS 또는 DBMS 유형의 독립적인, 그래서 상위 수준의 어떤 기술이다. 그래서 이 단계는 주로 일단 ER 모델, 엔터티 릴레이션십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이제 ER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논리 설계,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선정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거 유형의 모델에 따라서, 그 이야기는 일단 저 유형이라고 하면은 아까 뭐 계층적인 DB 또는 무슨 RDB, OODB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유형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RDB다라고 하면 RDB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스키마,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설계다. 그럼 일단 데이터베이스 유형에는 얘는 종속적인 거예요. 개념 설계는 데이터베이스 유형하고도 상관없이 독립적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는 독립적이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어바웃이에요. 그런데 정서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되는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 설계를 통해서 이제 스키마를 정제한다. 이 이야기는 논리 설계를 해놨는데 논리 설계된 내용들을 들여다보니 막 데이터도 중복성이 일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활용할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없애는 작업,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정제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정교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교화, 데이터베이스 정교화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교화된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RDB, 이거는 그냥 RDB는 데이터베이스 그냥 유형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럼 RDB 제품 안에서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특정 제품이 아예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피지컬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 오라클 것이냐, 아니면 MS 것이냐, 아니면 뭐 MySQL이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 나름의 기술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실제로 설계를 해줘야 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그쪽에 벤더의 엔지니어가 와서 구현을 해주든,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DBA가 해주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성능 기준에 맞도록 더 뭐 정제를 한다. 특정 DBMS의 종속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및 보안 설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놓으면 저게 이제 접근하는 것들은 결국은 응용 프로그램 통해서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어느 데이터를 접근하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래서 권한과 보안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거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가장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시험 문제에 계속 질문 나오는 것이 정교예요, 정교. 스키마 정제하는 거. 정교화. 일단은 뭐 개념적 모델링 쪽도 이제 보시면 해당 조직의 업무 요건 충족을 위해서 주제 영역, 업무 도메인 주제 영역, 핵심 데이터 집합, 그다음 핵심 데이터 집합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상위 수준에서 개략적인 데이터 설계 작업이다. 그래서 특정 DBS나 하드웨어 등의 독립적이다. 상관없이 말 그대로 개념적인. 그래서 사용자 업무적인 요건 중심, 뭐 그러니까 사용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다음에 독립적이다. 특정 DBS 하드웨어. ER 다이어그램에서 엔터티 릴레이션십 모델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또는 ER 익스텐디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일단 업무 요구사항 가지고 주제 영역 설정하고, 그 주제 영역에서 핵심 데이터 집합 도출하고, 그리고 나서 관계 설정, 핵심 특성 도출, 식별자 도출,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논리 모델링 단계로 넘어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제 그림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보시면 정호봉 관리라고 하는 큰 주제 영역이 있고, 그 안에서 엔터티들을 부서하고 사원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서는 핵심 데이터 집합, 그 다음에 부서하고 이 사원하고, 사원도 이제 핵심 데이터 집합이죠. 이런 이 엔터티들 간의 관계, 이거를 이제 릴레이션 관계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세부 이제 소송들이 정의가 되고요.
부서에는 부서 코드가 있고 부서 이름이 있더라. 그런 거고. 사원 같은 경우에 사원번호 있고 이름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더라. 그러면 이 중에서 결국에는 최종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투풀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 중에서 그런 데이터를 추출해서 뭔가 가공하고 보여주고 이게 결국에는 목적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걔를 찾아오려고 하면 걔를 식별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그 고유 식별자 그것들을 이 속성들 중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재는 속성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요 단계에서는 그냥 지금 개략적인 설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냥 핵심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핵심 속성, 정말로 이 사원에 관련된 중요한 속성. 사원의 어떤 속성 정보가 이름하고 주민번호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그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나이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등등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 뽑는 게 아니라 핵심 속성만 일단 뽑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중에서 지금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식별자에서 프라이머리 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정의. 그래서 이제 소속 부서하고 그다음에 사원하고 이 관계는 뭐냐면 사원은 부서에 소속이 된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관계 표현하는 그 그림이 이게 괜찮은 네모 박스, 그다음에 속성은 텅원, 그다음에 관계는 마르모 박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이 이제 ER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뭐 소개해서 일반화가 되었다. 그래서 개체 관계 속성의 개념으로 현실 세계를 그걸로 다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DB 구조에는 독립적이다. 뭐 이런 거고 분석가나 개발자 사용자에게 공통된 시각을 제시한다. 그래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해서 박스가 뭐고 마름모가 뭐고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네온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주제 영역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라고 서로 합의만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그림만 보면 이 그림이 다 이해가 된다는 의미.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이렇게 모델링하는 이유들은 들어가서 업무 시스템을 구현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할 데이터를 실제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업무에서 쓰이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뭐 분석 단계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분석 단계의 설계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데이터 정의서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데이터 정의서에 관련된 내용들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 데이터 모델링은 이제 실무에서는 안 해요. 저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논리 모델링 수준에서 상세하게 바로바로 다 뽑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경험이 있고 저거를 하는 그 담당자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실무에서는 개념 모델링을 생략해버리고 논리 모델링을 바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논리 모델 수준에서 데이터가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체는 이렇게 네온 박스, 관계는 마르모 박스, 그다음에 속성 이거는 타원형, 그다음에 뭐 이런 관계들을 이어주는 링크, 그다음에 레이블 이렇게 돼 있어서 관계 사상 원소수를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대 n, n대 1,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는 대부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과의 이 관계 표시를 할 때 하나의 대부건의 대부 상환은 여러 번 나눠서 상환할 수 있죠. 그러니까 n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이제 상환 한 건에 이쪽 입장에서는 대부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대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은행 입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이에요? 은행의 고객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나에게는 하나의 상환, 대부를 받은 하나의 상환이 있는 거고, 이 상환을 여러 번 나누어서 갚는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표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ER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도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 발톱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한 개 뭐 이런 이야기고, 이게 동글뱅이는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한 개 있던지 여러 개 있던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을 이제 의미는 어차피 아까처럼 1대 n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이어그램 표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또 다른 툴로 할 때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러면 저런 이제 ER 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엔티티 셋 찾아서 결정하고 릴레이션 셋 찾아서 결정하고 일단 엔티티가 존재하고 복수 이상의 엔티티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를 결정하고 나면 이제 ER 모델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트리뷰트, 속성들을 찾아서 추가를 계속 해주는. 그렇고요. 뭐 한계성이나 뭐 극복과 발전 뭐 이야기했는데, 뭐 상속이나 확장성의 개념이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 저 이야기는 이제 뭐 결국에는 객체 지향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생겨나는 이슈들이죠. 그죠? 그래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ER Extended 개념을 써서 좀 더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서 해주겠다는 거냐. 그게 이제 이 ER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그거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특수화, 일반화, 집단화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표현을 못 하겠더라 그거로는. 그래서 익스텐디드 이제 ER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델로 그걸 좀 해결을 해보겠다. 특수화,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나의 개체를 몇 개의 서브 타입으로 분리.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클래스 개념으로 보면 이제 객체적으로 벌써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개념이. 그러면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로 이렇게 쪼개지는 이제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일반화,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렇게 되면 몇 개의 개체를 그거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상위 한 개체의 어떤 이런 형태로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위에서 상위 클래스로 일반화하는 뭐 이런 관계. 그래서 특수화하고 일반화는 서로 역방향. 얘는 쪼개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경우, 얘는 여러 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상위 개념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집단화, 일단은 특수화를 하긴 하는데 상위 개체의 개념을 하위 개체가 상속한다. 그래서 단일 상속, 뭐 다중 상속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 이제 상속. 단위 개체들을 하나로 묶고 상위 레벨의 복합 개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집단화 개념을 이용할 경우에 중복되는 관계를 단순한 관계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is part of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그림 모양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일단 자동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is a 해서 자동차는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레저차도 있어요. 근데 화물차도 자동차고요, 승용차도 자동차고 레저차도 자동차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일반화가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애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 특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개체를 우리가 스포 타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래에 있는 걸 이제 서브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화 에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쪽은 이제 is part of. 자, 똑같이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엔진, 차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성이. 이거 뭐예요? 화물차도 자동차, 승용차도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가 다 있어야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이어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이제 표현하는 걸 집단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개념들을 추가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ER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